자, 먼저 이 작품은 처음에 우리가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제 다 쓰지 말자. 귀찮다. 그죠? 켤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 있죠?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면 꽃의 패러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야 되냐면 요 패러디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야겠죠. 그죠? 자, 패러디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따라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유사하게 만드는데, 유사하게 표현을 하는데, 자,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가 담기는 게 중요하냐면 바로 풍자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또는 내용을 굉장히 유사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풍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게 바로 이 풍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꽃에는 풍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풍자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풍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 비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냐? 자, 핵심적인 내용 적어볼게요. 풍자의 대상은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알겠지? 현대인들의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 일회적인 사랑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 풍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인들의 이례적인 사랑에 대해서 화자가 뭐 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유사한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어떤 게 유사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유사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첫 번째는 일단 시의 뭐가 유사하다? 구조가 유사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1연부터 2연, 3연, 4연까지의 내용이 형태적 구성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시어를 활용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게 유사하냐?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유사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김춘수의 꽃과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이 이 두 시가 가지고 있는 시어들이 서로 뭐 하는 게 있겠습니까? 의미 비슷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 대응 구조에 먼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알았지? 거기다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시어를 활용하는 데서 이제 문제로 나올 만한 거 하나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자면 이 시어가 김춘수의 꽃과 라디오 같이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가 중요한데 김춘수의 꽃은 꽃이라고 하는 무엇을 활용했냐면 바로 자연물을 활용하죠. 그렇지? 자연물을 활용해서 시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건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활용 방법인데 자, 여기서 현대인들의 이례적인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뿐이 넘어오면서 라디오 같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활용하느냐? 바로 일상적인 사물로 활용을 합니다. 일상적인 사물로서 활용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라디오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연부터 4연까지 내용이 유사하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핵심 정리를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래서 성격이 풍자적이고 비판적이에요.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현대인들의 이례적인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재가 라디오 현대인의 사랑 김춘수의 꽃 자체도 제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어떤 경박한 이례적인 사랑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있고요. 패러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동일한 거야. 여기선 자연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드러내고 있고 여기서는 일상적인 사물이라는 라디오를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연의 내용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의미적으로 굉장히 동일합니다. 김춘수의 꽃과 다를 게 없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단추를 누르는 행위가 되겠죠. 자, 이 단추를 누르는 행위, 그렇죠?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김춘수의 꽃에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 거냐? 어떤 것과 동일한 대응 방식이 있냐면 이름을 불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대상을 인식하는. 그렇지. 자, 인식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단추를 누르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두 가지가 되겠죠? 단추를 누르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자, 그가 나에게 와서 뭐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 바로 김춘수의 꽃에 나오는 하나의 눈짓에 지나지 않았다와 동일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라디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미 없는 존재. 자, 맨 뒤에만 앉지 마. 의미 없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인식을 하기 전엔 여기 보세요. 인식을 하기 전에는 나한테 어떻다? 의미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언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언의 내용도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어떻게 가봅시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대? 이번에 단추를 눌러주니까 뭐가 돼? 전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이름을 불러서 하나의 눈짓이 되거나 또는 하나의 꽃이 되거나 이런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지? 오케이. 다시 말하면 단추를 누르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의 라디오가 되거나 누르지 않으면 하나의 라디오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되거나 그 다음에 눌러줄 때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때 이 단추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이 단추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소통,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알겠지?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거를 눌러야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고 없고 인식하고 있고 없고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니? 그런 것처럼 이 의사소통의 매개가 되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김춘수의 꽃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잖아요. 이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되는데 그게 단추랑은 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지? 자, 다음 읽어볼게요. 사면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자, 그러니까 사면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자, 김춘수의 꽃에서 사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누가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였어.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가가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였어. 맞죠? 똑같아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에게 뭐를 눌러달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주기를 소망합니다. 눌러주기를 소망하죠. 그렇지? 근데 이 버튼이 곧 단추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와 뭐 하고 싶다라는 얘기, 소통하고 싶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뭐 하고 싶다? 인식을 당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지? 여기선 인식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버튼을 누르기를 왜 소망하느냐? 내가 그에게 가서 뭐가 되고 싶은 거죠? 나도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뭐가 되고 싶다? 전파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 전파라고 하는 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의 내용에서는 내가 뭐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핵심이냐면 바로 누군가에게 뭐가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소망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런데 우리 김춘수의 꽃의 사면을 다시 한번 보자면 거기에서는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쵸? 그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니?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다가 버튼을 눌러달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건데 바로 굳어버린, 자 보세요.
굳어버린 핏줄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황량한 가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때 이 가슴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얘는 뭐가 된다? 바로 내면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지금 나의 가슴의 내면이 바로 어떻다? 황량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 삭막하다 이거예요. 알겠어? 삭막하다라고 우리가 언제 삭막하다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삭막한 걸 언제 얘기하죠? 좀 인간이 좀 정이 없을 때. 삭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인정이 사라진 나의 내면. 인정이 사라진 그러한 내면 속에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달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굳어버린 핏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를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이제 약간 좀 오버해서 생각하면 활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활기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줄기라고 하는 게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해석하면 활기도 없고 굉장히 삭막하고 그런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니? 근데 이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 현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내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누군가 버튼을 눌러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김춘수의 꽃과 굉장히 유사한 또는 동일한 대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쵸?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사연이거든요. 요 사연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사연이 바로 김춘수의 꽃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야. 패러디가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들어간다? 풍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비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수의 꽃의 사연은 자신의 소망이 좀 더 확고해져요. 앞에서 계속 나는 누구한테 의미가 되고 싶어, 누군가를 불러서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 서로에게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사연은 갑자기 뭐가 되느냐? 우리 이렇게 삭막한 현대인들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줘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줘 또는 나한테 사랑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바로 현대인들에 대한 뭐가 일어나게 된다? 풍자,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데? 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치? 그때 요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화자를 포함한 너와 나를 말하는 건데 결국에 이 우리가 누구냐?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했어요. 김춘수의 꽃에서는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김춘수의 꽃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하는 객체가 서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서로 의미 있는 존재, 서로 인식하는 대상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현대인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이게 누가 됐냐? 비판의 대상이 된다. 현대 우리들은 이래. 이런 거죠.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떤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뭔데?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은데 어떤 사랑이 되냐? 끄고 싶을 때 끄고 그 다음에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사랑 시작하자. 오케이. 자 우리 끝내자. 오케이. 이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여기서 이제 설명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가볍고 편리한 사랑이라고 돼 있죠. 그죠? 맞지? 그런데 선생님은 오히려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주자면 어떤 사랑이냐? 일회성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회적인 사랑. 그럼 일회적인 사랑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자, 나의 진지한 내면, 진심 이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런 것들은 사랑을 어떻게 만드는 인식이다? 가볍게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일회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현재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 다시 뭐 하고 있다고 얘들아? 풍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김춘수의 꽃과 달리 풍자적 내용,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의 이례적인 사랑이 들어간다. 근데 의미적으로 구성은 비슷합니다. 1연부터 4면까지는 굉장히 동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김춘수의 꽃과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연에서만 현대인들에 대한 뭐가 드러난다? 풍자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시가 바로 라디오 같이 그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를 피냐면 89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자, 89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시가 나오죠. 오규원의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뭐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니라고? 이거 안 배웠어? 아, 그럼 넘어가요. 네. 자, 그러면 앞에, 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꽃, 작은 공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앞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눈물 다음에요. 몇 페이지냐면, 우리 6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 작품은 우리가 현대소설을 하면서 역시 다루었던 작품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뭐,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 사실은 물어볼 수 있는 라인이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 자, 먼저 제목에서 주는 의미부터 우리가 같이 판단하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이겁니다. 여기서 난쟁이라고 돼 있으니까 난쟁이라고 할게요. 원제는 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난쟁이가 쏘아 올린,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제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았지? 처음에 이거는 뭐 당연히 물어볼 만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난쟁이라고 하는 말 있죠? 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난쟁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게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죠? 아버지죠. 그죠? 난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난쟁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난쟁이입니다. 그렇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거고,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작가의 의도는 이 난쟁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이 사회 속에서 난쟁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삶이 좀 다르겠죠. 그쵸?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뭔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지는 않겠죠. 그죠?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바로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기력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난쟁이라고 하는 건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아버지는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무기력하냐? 그 이유가 아버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뭐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바로 무기력한 모습의 원인을 어디로 두고 있냐면 사회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난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곧 이 난쟁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희망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공은. 그렇죠? 근데 앞에 수식어를 보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공이냐? 작은 공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공을 희망이라고 보냐면 쏘아 올린다라는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되는데 작은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알겠니? 선생님이 이거 네모칸 쳐놨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그치? 자, 얘들아, 작은 공은요, 아무리 높게 쏘아 올려도 어떻게 돼요? 물론 큰 공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공이야말로 큰 공과 비교했을 때 큰 공은 좀 더 팽창되고 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위로 쏘아 올리면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작은 공은 어때요?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희망인데 어떤 희망이란 얘기야? 작은 희망이죠. 그치? 그럼 제목 자체가 무엇을 암시해 주냐면 바로 이거 자체가 결말을 암시해요. 하는 역할이. 아주 작은 희망이란 얘기야.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작은 희망.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결말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비극적인 결말. 우리 이거 마지막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맞죠, 그죠? 아버지 어떻게 돼요? 그 자살하잖아, 그치? 맞지?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희도 안 좋아져. 아, 자살까지는 아니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전부 다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 사회,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소외된 계층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을 썼느냐. 우리가 배경이 되는 걸 어디에다가 주목해야 되냐면 여기다 주목해야 되죠.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지? 자, 이 당시 시대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60년대, 70년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였고요.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급격한 산업화 좋죠. 산업화가 되면은 전체적인 뭐 GNP도 올라가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까지 우리는 산업화와 관련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산업화를 하라 그랬을 때 이 사회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적응을 못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산업화가 됐을 때 지방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그지? 왜냐하면 농사지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럼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도시로 모이게 되죠. 그치? 그러면 이제 도시 산업화라고 하는 건 결국에 도시화라고 하는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도시화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뭐지? 도시는 아무리 땅덩이가 크다 그래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뭘 해야 돼?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돼. 맞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좋은 아파트 이런 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잣집 또는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을 지어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삶의 터전 하나를 이 공간에서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간단하죠. 바로 난쟁이 일가들을 통해서 일가 가족이죠. 가족이란 말이거든. 이 난쟁이 일가라는 자,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개성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산업화 시대에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쟁이 일가들은 전형적인 인물들이죠. 이 전형적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 사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소설의 일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거를 뭐 굳이 우리가 꼼꼼하게 알 필요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란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알려줄게요. 알았지? 자, 이 소설은 연작 소설이에요. 알겠지? 무슨 소설이라고요, 얘들아? 연작 소설. 그러니까 연작 소설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제목을 하나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연작 소설이 뭐가 있냐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소설 중에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소설 있죠. 그것도 원미동 사람들 중에 일부예요. 알겠니? 그렇게 연작이 되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드는 거 연작 소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연작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시점이 뭔지가 중요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이 시점에 대한 건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연작소설이라 그랬죠? 이야기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뭐가 바뀌냐? 서술자가 바뀌어요. 알겠니? 연작 소설인데 서술자가 바뀌어요. 우리 본문의 내용에는 누가 서술자냐면 영수, 큰 아들이 서술자예요. 근데
나중에 다른 데로 넘어가면 영희가 서술자가 되고요. 나라고 서술자가 되고 영호가 서술자가 돼요. 그러니까 작품 전체로 봤을 때, 연작 소설로 봤을 때, 자, 난쟁이 가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술자의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1인칭에서 계속 서술자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곧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난장이 가족들이 바로 나라는 사람으로 각각 등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지? 요걸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은 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뭐 무엇보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징적 의미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들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았지?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본문 1의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봅니다. 1의 내용.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총 몇 가지 돼 있냐면, 자, 1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제, 잠깐 볼게요. 네, 2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1의 내용에서는 나머지 내용에서 없는 좀 서술상의 특징을 좀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자, 서술자가 인물, 그러니까 누구냐, 이 인물이 난쟁이. 그러니까 서술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서술자가 인물을 뭐 하는 거냐면, 요약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때 요약적으로 단순히 설명해 주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서술자의 뭐까지 나온다? 서술자의 등장인물이니까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내면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무슨 말을 쓸 수도 있냐면 심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술자가 생각하는 난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인물됨을 봐야 돼요. 알았지?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 누가 되느냐? 아버지가 되겠죠. 여기서 인물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난쟁이입니다. 자, 먼저 처음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데 누구의 기준에서 먼저 알려주냐면 바로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보편적인 인식. 사람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인식이 뭐냐? 그 단어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뭐?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본다. 이게 인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이거죠.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이거죠.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난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라 그랬잖아.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거야. 신체적 장애가 있다라는 것과 난쟁이니까 어떨 거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냐면 굉장히 무기력할 거다. 무기력한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얘들아, 무기력이 뭔지 알죠? 무기력이 뭐예요? 활동성도 없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상기도 없고 그 삶의 활기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그렇지 그냥 대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무기력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만 옳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과 서술자의 인식이 동일한 거는 뭐냐? 얘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얘는 인정이란 얘기야. 신체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한테 어떻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아버지와 내가 보는 아버지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옳다고 생각한 거. 다시 말하면 서술자의 인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만 옳게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한 개 틀렸다는 얘기죠. 그 틀린 게 바로 뭐다? 그렇지. 무기력한 모습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사셨는데? 그 다음 볼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향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면만. 하지만 아버지의 내면은 달라요. 나는
바로 장남인 영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자, 나의 모든 것이란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지금부터 아버지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걸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에다가 대입시키느냐, 얘들아? 바로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을 잘 보세요. 우리 가족은 절대 무기력한 사람들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요? 지옥에 살아요. 그렇지? 우리 지옥에 살아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 가족의 처지를 드러내는 이 지옥 있죠? 어떤 의미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지옥. 지옥은 어떠니? 그냥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자. 뭐 가본 적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다만은. 그치? 지옥 하면은 일단 어때? 고통스러워. 이건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그쵸? 지옥에선 평화가 있을까 없을까? 평화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안전한 그러한 삶이야.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지옥에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시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그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가족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뭘 생각해? 천국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지옥에 왜 살아? 우리가 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 왜 우리는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워? 간단해. 어떻기 때문에? 궁핍하거든. 이게 한 방이거든. 우리 궁핍하거든. 가난하거든. 그런데 우리의 처지는 이러한 지옥 속에서 뭐를 생각하고 있다?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궁핍이 지옥이라면 천국은 바로 뭡니까? 부유함이거든. 우리 가족한테 천국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희망인 거야, 얘는. 우리한테는 희망인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하면 산다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니? 이걸 생각하고 산다. 희망을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야? 살아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이렇게. 자,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생활은 무엇과 같다고? 전쟁과 같다고. 우리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았다 이거죠. 요게 되게 중요하지. 전쟁과도 같은 삶. 그죠? 비참하죠? 전쟁은 원래 비참한 거지, 그지? 근데 전쟁은 살기 위해 뭐 하는 거야? 남을 죽여야 될 정도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전쟁이야. 맞지? 우리는 지옥에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가난해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우리는 천국이라는 희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았다고? 전쟁하며 살았다 이거. 어떻게? 치열한 삶. 이걸 살았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안에는 무슨 얘기야?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 사람들 무기력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잘못 봤다는 거야. 우린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됐어요? 그 다음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전쟁에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전쟁에서 날마다 뭐해? 지기만 했다 이 말이야.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 승리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치?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냐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사회적 한계가 된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설명, 곧 우리 난쟁이 가족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됐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오늘 아침의 일로 넘어갑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이 소설 우리가 나와 있는 부분은요. 역순회적 구성입니다. 알았지? 지금 어떤 날인지 알죠? 철국예고장 받은 날이잖아요. 그죠? 철국예고장 받아서 이런 내용을 쭉 연결해 주다가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하나만 집어주고 갈게요. 요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구성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순행적 구성.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로 봅니다. 그게 보편적인 인식이죠.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건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기력하다는 측면에서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옥에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했어요. 어디를? 천국을.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전쟁하고 살았어요. 이거 우리 무기력하니?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전쟁에서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 때문이야? 사회적 한계 때문이다. 알겠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자,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통장이 이거 가져왔어요. 그렇지. 넘겨봅니다. 내가 말했다. 어머니가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구개고장이에요. 그렇지. 이 철구개고장은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단 철구개고장이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 난장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뭐 하겠다라는 경고문이야? 철거하겠다라는 경고문이죠. 그죠? 맞지? 그러면 결국에 철구개고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찬찬히 봅시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건데 자,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데 현재 난쟁이 가족들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난쟁이 가족의 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지? 그 처지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어떤 상태죠? 지금 삶의 터전을 상실한, 그죠? 터전을 상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철구예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이곳에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때 이 철구예고장으로 인해 절망감이 더욱더 부각되겠죠. 자, 기어이 왔구나. 그러니까 철구예고장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자, 철구예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어머니의 행동을 잘 봐야 됩니다. 식사를 갑자기 안 하세요. 그렇지? 뭐 한 거야? 고통스러운 거지. 한스러운 거지. 그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어머니 밥상을 뭐 해줍니까? 묘사해 줍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장 어떤 반찬이에요? 굉장히 초라한 반찬이죠. 그쵸? 그럼 이걸 묘사해 준 이유가 뭐야? 선생님이 어떤 걸 묘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두 가지를 보여준다 그랬잖아. 첫째는 뭐야?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게 있고 그건 공간적인 배경이고 두 번째는 뭐야? 인물의 처지와 정서를 보여준다 그랬죠. 맞지? 여기서는 뭐를 보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인물의 처지. 어떤 처지야? 궁핍한 처지.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문제로 낼 거냐면 어떤 묘사가 나오는 소설 작품들을 엮었을 때 거기 안에서 의도를 달리 물어볼 게 좋잖아. 그러니까 A, B로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있는 의도와 저기 있는 의도를 서로 비교해봐라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구예고장을 천천히 읽었다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글자를 읽지 못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흔히 문맹이라고 얘기하죠. 그 상황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바로 이 철구예고장을 뭐 한 겁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철구계고장 자체를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인용해 주는 겁니다. 소설 속에. 그대로 삽입해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인용한다는 얘기는.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인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실성을 부여하고요. 물론 뭐 가상의 얘기긴 하지만 사실성을 부여해 주고요. 자, 두 번째는 인물의 처지를 뭐 해준다?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철거개혁장의 내용은 되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내용 속에서, 인용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 선생님이 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뭐 이렇게 다루기는 하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볼지 모르겠으니까 큰 맥락에서는 물어볼 것 같은데, 이 동네의 이름이에요. 알겠니? 주소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동네가 이런 주소로 돼 있거든요. 나공구 행복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낙원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유토피아거든요. 아주 살기 좋은 곳. 그치? 뭐 이 정도로 행복한 곳은 없고 이상향 뭐 이런 데죠. 이게 행복한 동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이 동네를 사는, 그쵸? 동네 사람들의 처지와 뭐가 돼요, 이름이? 동네 사람들의 처지와 이게 중요하죠.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름이라는 얘기. 실제로 낙원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됐니? 얘들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한 개 더. 그러면 이러한 방식을 소설의 기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물론 문학의 기법인데 그냥 반어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름을 지을 때 처지와 반대로 짓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반어적 이름을 짓는다 그래서 명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명. 반어적 명명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소설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김동인이라는 사람의 소설 중에 감자라는 소설이 있거든.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주인공인데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남편도 막 한량이고 막 나중에는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좀 타락을 하고 결국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오복녀야. 오복녀. 5가지 복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실제 삶과 어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런 걸 반어적인 명명법이라고 하는데 반어 왜 사용하죠? 그렇지. 뭐를? 의미를 강조하려고. 처지를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반어적인 명명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인물의 처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 부분까지가 선생님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인식,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철구예고장이 나왔을 때 이 모습, 알겠니? 물론 이제 뒤에 이 철구예고장을 받고 난 다음에 인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까지는 항상 다룰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부터는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됐죠?